여러분, 집밥 먹으려면 뭘 해야 하죠? 우선 냉장고 안의 재료를 확인한 뒤 최근 먹었던 메뉴들을 빼고 뭘 먹을까 고민하죠. 메뉴를 정했다 해도 부족한 재료를 구해온 뒤 재료를 다듬고 요리하면서 뒷정리까지 하다 보면 2시간 정도는 금방 갑니다. 가뜩이나 직장인들은 퇴근하고 오면 녹초가 되는 데다가 퇴근 이후의 시간은 1분 1초가 소중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직장인이나 맞벌이 부부가 매일 밥을 해먹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이 때문일까요? 집밥은 이제 단순한 가정의 노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식사 준비 시 생기는 번거로운 과정들을 생략하고 꺼내서 조리만 하는 밀키트의 등장 덕분이죠. 사먹는 집밥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오늘의 수요 시장 밀키트입니다. 밀키트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2017년에 약 20억 원 규모였던 시장이 작년에는 2,587억 원으로 커져버렸죠. 시장 조사기관들은 25년까지 7,200억 원 수준으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밀키트 시장은 현재 5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간편식 시장의 하위 시장입니다. 원래 이 시장에 등장한 최초의 제품은 3분 카레 같은 레토르트 식품이었죠. 90년대부터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레토르트 식품의 소비도 늘었는데 사실 이게 맛있기가 힘듭니다. 레토르트는 고온 살균을 거쳐 무균 포장된 식품을 뜻하는데 이 고온 살균 과정에서 과조리가 발생하고 맛이 없어지는 거죠. 초기 제품들이 카레나 짜장이었던 이유도 이 과조리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메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갈수록 간편식의 수요는 계속 늘었는데 그때 소비자와 제조사들은 레토르트 식품의 한계를 느끼게 되죠. 예를 들어 면이나 떡이 들어가는 요리의 경우 레토르트의 형태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밀키트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상품의 형식과 보존기간의 문제로 인해 밀키트는 주로 면 요리나 간식류에 한정해서 판매되었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는 식품 가공 기술의 발전으로 간편식들의 품질도 꽤 괜찮아졌고 원물 식감도 많이 유지해졌지만 아무리 좋아졌어도 직접 만들어 먹는 것과 비교하면 뭔가 아쉬웠죠. 그러다 보니 이제 밀키트 시장도 간단한 요리나 간식류에서 고급화의 방향으로 점차 나아가게 되었죠. 요리에 필요한 재료들이 전부 손질된 채로 진공 포장되어 있으니 그냥 조리만 하면 되거든요. 또 요즘에는 유명 식당들의 메뉴들을 밀키트로 출시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집에서도 식당의 새로운 메뉴를 접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들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극대화되었고 밀키트 시장은 급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밀키트 업체가 보는 시장의 상황은 어떨까요? 주문하면 배송만 2-3개월이 걸릴 정도로 인기 있는 곳이죠. 사과떡볶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밀키트 시장의 규모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2017년도에 약 20억 정도, 지금은 약 7천억대 정도로 급격히 성장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3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정도로 규모가 많이 확장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분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집계는 할 수 없는데 단순하게 저희 집이 밀키트를 되게 많이 사 먹거든요. 저희 집에 오는 밀키트 종류들로 봐서는 15% 정도 분식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음식들 중에서 떡볶이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추억, 그리고 포장마차로 떡볶이를 판매도 했었고 아내와의 삶 속에서 떡볶이는 거의 소울푸드에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떡볶이라는 음식이 애정이 간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밀키트를 한 이유는 매장을 운영하기에는 저희 요건이 맞지 않았어요. 투잡이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로 눈을 돌려야 됐고 자연스럽게 밀키트라는 시장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제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됐어요. 수요가 있을 거라고 알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밀키트 시장이 스타트가 되고 있어서 좀 커질 거라는 희망은 가지고 있었어요. 사업 초기에 비해서 수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과떡볶이라는 키워드를 쳐보면 불과 한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약 한 1000% 정도 조회가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잘해서 1000% 정도 유입량이 늘었다고는 생각은 하진 않고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커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밀키트라는 시장이 참여하시는 업체가 많아지면서 마케팅이라든지 바이럴, 그리고 시대적으로 팬데믹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밀키트 시장을 크게 확장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새벽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이 육수를 끓이는 일입니다. 육수 같은 경우에는 멸치하고 다시마를 우려내서 만든 육수고요. 소스 같은 경우는 직접 만들고 있는데 인공 재료는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생판 밀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 밀떡을 아침에 일일이 떼어가지고 자르고 어묵과 함께 이렇게 밀봉 포장된 건데 사과는 안 들어가네요. 소스에 설탕 대신 사과가 들어가나 보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냥 이름을 사과로 지었어요. 지을 때 크게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뭔가 우리랑 좀 결이 맞는 느낌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과라는 게 되게 프레시하게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사과떡볶이. 어쩌다가 좋은 기업을 다니는 거를 버리고 이 리스크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시게 마음먹었는지. 정년일 보장이 돼 있는 기업이었고 성과급 여러 가지 1년 동안 받는 급여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년을 맞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 삶의 공포였다고 해야 되나. 정해진 만큼 정해진 수준에서 요 정도를 살면서 경험하겠구나. 너무 한정돼 있잖아요, 인생이.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생존이 보탬이 되는 사업을 빨리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그때 마침 요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도화선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투잡을 한 결과 저희 급여하고 사업 수익하고 거의 평행을 이룰 때쯤에 회사를 나올 수가 있었죠. 내 인생에서 이 회사를 계속 다닌다는 게 저는 두려웠어요. 그냥 돈의 자유보다는 시간의 자유를 좀 갖고 싶었어요. 사과떡볶이에서 항상 연구하고 개발하려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음식은 당연히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 밀키트라는 부분에서는 좀 더 집밥의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좋은 재료들로 사용하는 가게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밀키트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문화 같은 걸 저희가 조금이나마 영향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편입니다. 이게 하나의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전통적인 가정은 저희 어머니들이 집안일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희생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사회에서는 거의 맞벌이 부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될 시간의 여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밀키트라는 거는 시간의 효율성을 주는 게 하나의 큰 메리트인데, 이거는 시대적으로 앞으로 미래를 봐도 흐름에 맞춰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밀키트 시장이 급격한 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의 영향이 큽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외식을 못하니까 집에서 요리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과 밀키트의 수요가 더 늘어났던 것이죠. 가족들이 모두 집에 머물면서 집밥을 먹어야 하는데, 심지어 애까지 있다면 메뉴가 겹치지 않게 세 끼 밥을 차리고 간식까지 준비하는 건 어마어마한 노동이 되죠. 그러다 보니 이 노동을 줄이고자 밀키트 소비가 급증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2020년엔 전년 대비 85% 성장했고 작년에도 37.5%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밀키트 시장은 코로나의 수혜 시장이란 것을 잘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엔데믹이 오는 상황에서 밀키트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전망 또한 많습니다. 실제 한국보다 일상을 빨리 되찾은 미국의 경우 20년엔 69%의 성장률을 보였지만 21년엔 18%로 성장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밀키트의 가장 큰 경쟁자는 바로 식당들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식당으로 몰리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밀키트의 소비는 적어지겠죠. 또 밀키트를 체험한 소비자들이 직접 요리를 하면서 밀키트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었다는 분석도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거리두기가 완화된 21년엔 작년 대비 성장률이 하락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엔 다른 시각도 존재합니다. 현재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종 재료들의 비용도 오른 데다 샀다고 해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냉장고에서 썩히는 상황을 생각하면 차라리 밀키트가 저렴하다는 거죠. 재미있게도 김치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슈퍼에 있는 포장김치도 초창기에는 김장을 하는 것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워 시장을 개척했고 결국 우리의 냉장고 속으로 파고들었거든요. 물론 두 시장은 상품적 특성이 서로 다르니 결과는 다를 수도 있겠죠. 다만 인플레이션의 여파는 밀키트 시장에도 불고 있고 그 비용을 가격에 반영해야 할 시점이 올 겁니다. 밀키트는 사람이 직접 제조하고 재료 손실률도 높고 간편식 대비 보존기간이 짧은 만큼 그때그때 만들어서 유통해야 하기 때문에 물류비용 부담도 큽니다. 그렇기에 인플레이션에 매우 취약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밀키트도 생존하기 위해선 단순히 저렴한 것만 아닌 좀 더 다양한 메뉴와 장점들을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집밥의 영역을 적극적으로 파고들 수 있을 것이고요. 투자와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시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수요일에 새로운 시장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